안녕하십니까? 예. 네,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예. 네, 여기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식사는 거르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왔지만 여전히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다고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그만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소까지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제가 말을 해오고 글을 써왔던 게, 헛 일은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좋은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첫 화두는 그런 말할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세속의 일에 왜 나서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교회가 이렇게 나서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신앙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힘없고 약한 분들, 권리를 짓밟혔던 분들, 무시당했던 분들,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들 곁에 가셨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참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어딘가에 그러한 권리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교회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결 지어져서 오늘 제 트위터에 제 트위터 친구분이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서 히틀러의 참혹한 전체주의 통치가 있을 때 어떤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웃에서 유태인이 잡혀가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나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방관하고 무시했대요.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장애인이 잡혀가더래요. 난 장애인이 아니니까. 좀 있으니까 동성애자가 잡혀가더래요. 난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이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순간이 되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남의 일이 아니란 겁니다. 언젠가는 내게 닥쳐올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내가 마음속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것은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혹시나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떠들었다가 누군가에게 탄압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 사회는 이미 민주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정의는 묻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사회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는 결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이 미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양심의 소리,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의 표현을 어느 누구도 제약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약하는 순간 민주사회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아주 준엄한 근대 시민사회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이야기, 제 양심의 소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저에게 많은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느끼느냐? 여러 형태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압력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접근들도 있어 왔고요. 결국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바로 어제 제게 고소장이 그 검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사건의 본질, 좀 이따 말씀드릴 그 내용을 일단 잠깐 우리가 읽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가 의혹이 있고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 문제와 의혹에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더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남들에게 전해주려고 할 때 그러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불이익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된 민주사회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 부분 때문에 참 외로웠던 제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분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의 용기, 그분들의 시민의식에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가 나서주신 점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사건을 보는 눈이,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분열이라는 부분입니다. 51.6%와 48%라는 그런 구분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그 이전과 이후에도 보수냐, 진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괜찮으십니까? 예. 특히 서로를 입에 담지 못할 만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악이라고 치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상당히 닮은 분들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맞서 싸우는 형국이 아니거든요. 서로 힘없고 가난한 분들이 99% 아닙니까? 그 99% 국민들이 한쪽은 보수가 되어서 다른 한쪽은 진보가 되어서 서로를 종북 좌빨이냐 아니면 수국골통이냐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 현상이 왜 생겼을까? 우리가 정말 원래부터 그렇게 나뉘어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 국정원 사건과 연결될까요? 저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감정이 이성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감정의 영역 중에서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 자극되었기 때문에 앞서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세대 그리고 그분들의 바로 직계 자녀분들 이분들은 공산주의와 공산당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체감을 하셨고 어떠한 이성적인 설득에도 그러한 공산주의의 두려움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13년 대한민국이 그런 냉전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회 문화, 관습 전반에는 그러한 레드 콤플렉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북괴의 침공, 또다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죽창으로 찌르고 형제 자매 간에도 이념으로 갈려서 살육이 벌어지는 그 참상이 벌어질까봐 두렵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그것을 자극시켜만 주면 그 앞에서 이성은 전혀 소용없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그런 본능적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색깔론, 야당은 빨갱이 이런 인식들을 자꾸 반복 재생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 방송, 언론, 미디어라는 게 가장 사회인식의 강화 내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도구겠죠. 거기에 또 하나 최근에 방송과 언론을 능가할 정도의 사회의 여러 형성 기능을 갖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영역이 중요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터넷에서의 소통활동은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젊은 분들이 훨씬 앞서 있었죠. 기술도 빨리 습득했고
표현도 순식간에 자기 의사를 짧게 표현하는 그런 순발력도 젊은 분들이 빠르고, 근데 그런 젊은 분들의 상당수가 진보적이고 변화를 원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터넷상에 그러한 야당적 내지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또는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빨갱이다,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위험한 이념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러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형태의 북풍, 또 다른 형태의 색깔론, 이게 2012년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그 핵심에 이번 사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 최정의 정보기관이 왜 그 직원을 오피스텔에서 하루 종일 있게 하면서 흔히 우리가 비아냥거리듯이 댓글 알바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일을 시켰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의 정보 요원들을 선발해서 훈련시키고 업무를 부여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직원은 도국력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단 한 사람의 이상한 일탈적인 행동을 한 사람일까? 그렇다면 그의 근태 관리는 왜 아무런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가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흔히 말하는 신의 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래서 회사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오피스텔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사람일까?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특히 오늘 오신 국회정보위 정청래 의원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에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운영에 대한 사항들은 다 알고 계시고 질문하실 수 있고 보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특정 직원이 다른 분들과 다르다라는, 혹은 그 특정 직원의 근태 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이런 형태의 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보는 그 시각을 좀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반적인 상황이 대단히 비이성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국민을 자꾸 반으로 나누고 있고, 그 근본에는 북한과 빨갱이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의 좀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발단이 된 2012년 12월 11일 제보를 받고 오피스텔로,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선관위 직원과 경찰 그리고 민주통합당 당직자 등이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제보 내용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이다 라는, 그래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했죠. 그래서 승인을 받고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그 오피스텔 607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거주하거나 일을 한 흔적은 없었고, 뭐 벽보나 지난번에 우리 그 윤정훈 전 목사가 운영했던 그 십자군 알바단이라 불린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은 신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사과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보의 내용이 그게 아니라 이 장소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무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에서 여론 조작을 한 그러한 장소로 의심된다라는 그런 제보 내용이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관위 직원과 경찰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 신고를 받았으면 국가 공무원은 반드시 자신의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첫 번째 신고에 따라서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고 진입했고 조사를 했지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 제보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고 사실은
저기가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민간 오피스텔에서 늘 하루 종일 거주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관위와 경찰관은 무시할 수도 없죠. 이 엄중한 제보 내용에 대해서. 하지만 한번 들어갔다 나는데 다시 제보 내용이 바뀌었다 또 강제로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남 지부에서 공개한 그 강제 진입을 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검토를 좀 하게 됐죠.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분야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대단히 엄중한 의혹이다. 사실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가체정의 정보기관이 직무와 조직을 이용해서 국가 예산으로 업무로서 불법 선거 운동 내지는 선거에 관련될 수 있는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어떤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불법 선거 운동 사례거든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사람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거나 첫째로 둘째로 국가정보원 직원이라 하더라도 국가정보원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정보활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선거 시기에 상대방 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흑색선전 마타도의 일환으로 그러한 무리한 신고와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종용 행위를 통해서 국가기관을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제보를 한 민주통합당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적거리거나 그냥 흘러 넘어갈 수는 없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비유한 사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결승전에 한국과 일본이 붙었는데 0대0 내지 1대0 팽팽한 후반전 인주리 타임 마지막 순간에 박지성 선수가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 페널티 에리아 안에서 일본 수비수와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만약에 파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킥이 되겠죠. 이건 승부의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파울이 아닌데 적적도 아닌데 박지성 선수가 허위로 파울인 것처럼 꾸며서 넘어졌다면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레드카드 퇴장을 당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결정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심판이 이런 거 그냥 우리 팀 넘어가자. 걱정하잖아. 그냥 경기하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제가 봤던 상황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축구 전문가로서 관전을 하다가 박태환 선수도 똑같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런던 올림픽상에서 그 200m였던가요? 예선 1500m인가요? 예선전에서 부정 출발이라고 실격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른 축구 수영의 영웅이라 불렸던 선수들이 난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들 다 했습니다. 같은 수영 전문가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번복되고 다시 복귀하게 됐죠. 저는 그런 상황을 본 거예요. 저는 이 분야 전문가니까 저건 바로 진입을 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모든 통신기기를 증거인멸 등 또는 위변조에 여유를 주지 않고 빨리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서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워터게이트 이사관은 엄청난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 사례로 선거 자체에 대한 심각한 레드카드나 그렇죠? 페널티킥을 줘야 할 사안이었던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측의 파울플레이로 역시 엄중한 민주통합당 측에 타격을 엄청나게 줘야 할 이런 파울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선거 얼마 전에 당신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다고 봤는데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미적거리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관전하는 그 분야 전문가로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의 근거가 있고 필요하고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그 개인의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러한 제가 표현한 경찰상 혹은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하는 그 당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근거법들은 공직선거법이 있었고 국가정보원법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냥 법적 이론과 판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과 압력들이 쏟아졌고 그 가운데 경찰대학 교수가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예상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내 양심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경찰대학 교수라는 직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특히 그 전날 밤 처음에는 그 40시간의 대치 상황 동안 증거가 충분히 일멸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이미 제출 형태로 경찰이나 선관위가 바로 와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별해서 제출한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2대만이 제출된 형태, 휴대전화는 제출되지 않았고 USB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이 그 자료를 확보했을 때 경찰의 발표는 뭐였습니까? 이러한 사안은 대단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그 말은 뭡니까? 선거 전에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돌연 그로부터 3일밖에 지나지 않은 12월 16일 밤 대통령 후보 양자간 3차 토론이 있는 바로 직후에 갑자기 온 텔레비전 자막에 배너가 뜹니다. 자막이 경찰 국정원요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댓글 흔적 발견되지 않아. 오늘도 저를 만난 일부 시민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 원래 그 당시에 혐의 없다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혐의 없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닌데도 일반 국민들에겐 이건 혐의 없는 사건이구나. 실체가 없구나. 민주당에서 무리했구나. 또 장난쳤구나. 어거지 부렸구나. 이런 인식을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안 되겠다. 역시 쟤네들은 빨갱이였어. 저런 식으로 무리하게 옛날 김대엽이 한 것처럼 그 짧은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을 틈을 이용해서 이런 엄청난 의혹을 부풀려서 제기하고 나중에는 아님 말고 하는구나. 뭐 이런 인식을 줬단 말이죠. 그것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갑자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댓글 흔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던 경찰이 1월 2일 날에는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제기했던 의혹이 또는 주장이 뭐냐면 하드디스크 내에서는 댓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죠. 컴퓨터를 뭐랄까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집에서 돌을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돌을 던집니다.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런데 난 안 했다라고 하고 이웃집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집에 와서 조사를 하면 돌이 있습니까? 그 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거든요. 댓글이라는 것은 돌처럼 날아가서 어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여기에 돌 없어요 라고 한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들께 오해할 수 있도록 댓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그건 결코 맞는 표현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의도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리에 모인 기자들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밤 11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기자회견 하라고 해서 뭔가 발견된 것인 줄 알고 막 달려왔는데 아무도 나온 게 없는데 그 이야기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드디스크 분석을 했는데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까지 뭐 했느냐? 그럼 그 하드디스크 내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40개의 아이디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40개의 아이디와 뭐 수천 개의 로그인 기록 그리고 수십만 페이지 뷰의 접속 흔적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해당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실제로 10월부터 12월까지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하루 종일
약 2~3시간을 제외하고는 오피스텔 내에 있었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들어가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럼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첫 번째 의혹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특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위해 인물에 대한 감시를 할 수도 있고, 저도 과거에 그런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경찰에 있을 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취했어야 할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회 정보위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의 보안계통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실상 우리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을 해제시켜달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 순간이 우리의 국가 최종의 정보요원이 아주 기밀스러운 업무를 민간에서 잠입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걸 야당 관계자들이 와서 막 들춰내고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위해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공대라도 투입해서 그 직원을 구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국가정보원에서 했던 방법은 뭡니까? 그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오빠와 부모를 부릅니다.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어떻게 정보기관 요원이, 미국에서도 CIA 요원의 신분을 드러냈다가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죠. 국가적인 문제까지 됐습니다. 이라크전 관련한 문제가 연루돼서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정보원 중에 스스로가 자기의 가족을 카메라 앞에 내세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까지 무리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 점점 더 궁금증만 커져갑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자면 해당되는 그 국가정보원 직원은 16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서 오늘의 유머라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추천 반대라는 클릭 행위를 통해서 특정 글들이 베스트, 남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도록 하고 또 특정 글들은 못 올라가게 내리는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 행위, 여론에 대한 조작 행위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이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은 남겨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가 행한 행위 중에 지금 드러난 것을만 봐도 결코 선거와 관련 없는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선거와 관련된 행동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후보와 관련돼서 유리한 것들은 올라가게 하는 추천 혹은 반대,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 유리한 것은 내려오고 불리한 것은 올라가게 하는 추천 반대. 특히 일부 언론에서 이 사람이 추천 반대를 집중적으로 한 글들을 보니까 연예나 요리 관련이다. 그게 개인의 취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특징을 보면은요, 세 사람만 반대를 하면 아무리 추천을 많이 해도 그건 베스트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 16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특정 글이 베스트에 올라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연예와 오락이라는 아무 상관없는 글들이 갑자기 특정 시기에 그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진보 사이트에서 막 베스트 글로 올라갑니다. 그럼 뭘까요? 흔히 말하는 물타기인 거죠. 특정 시기에 막 올라온 글들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만드는, 연예와 오락이라는 게 결코 정치와 관련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드러난 것은.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환 조사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2차까지 했고 3차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한쪽에 해당되는 수사의 한쪽인 이 객관적인 증거, 그 컴퓨터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고 그 컴퓨터에서 한 것이 저 해당되는 인터넷상 서버에는 어떤 것이 남겨져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지만 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수사 역시 아직까지 클리어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 오늘의 유머란 사이트에서 이 직원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1차로 이 직원이 사용한 여러 개의 아이디를 구글링이라는 표현을 경찰했었죠. 검색 사이트에 그냥 아이디를 넣어서 누르는 겁니다. 어떤 분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검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 표창원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쫙 이제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이 사용했던 아이디를 넣고 검색을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썼던 것으로 의심되는 글이 떴다가 사라지는, 그건 뭐냐면 지운 흔적이거든요. 그 40시간의 시간, 그리고 이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행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증거인멸 과정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것이 그 오늘의 유머란 사이트가 그런 구글링 통해서 확인되고, 그 다음에 그 오늘의 유머란 사이트를 관리하는 해당 서버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분석한 결과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그 대통령 선거 양대 후보자 3차 토론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댓글 흔적이 없었다라고 한 그 시점에서 그냥 단순한 그 구글링만 했었어도 딱 1시간 동안만 그 아이디를 넣고 두드려 봤었어도 댓글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1월 2일 날 발표 내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고향이고 사랑했고 1985년 경찰대학 들어가서 오늘날까지로 친다면 거의 30년 가까운, 그렇죠? 28년에 해당되는 제 젊은 날 모두를 쏟아부은 경찰이라는 그 분야를 뛰쳐나오고 비판하기까지 만든 그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도대체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죠. 왜 그 보장된 철밥통 교수직까지 벗어던지고 자기가 속했던 자기 편 경찰을 헐뜯고 비난하면서까지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건 뭐 좀 나중으로 치고 이제 개인적 문제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이 오늘의 주제, 과연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로 지금 많은 분들의 시선이 어쨌든 이 사건이 처음에는 완전한 흑색선전,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마치 있는 것인 것처럼 의혹만 부풀렸던 사건인 것처럼 대선 전에 나왔다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아니다, 이 해당되는 직원이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했고 불법으로 의심될 수 있는 한 흔적이 나왔다. 그럼 지금 관심은 뭘까요? 이 해당되는 직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증거가 얼마나 확보될까? 이 사람이 유죄 판결 받을까? 무죄 판결을 받을까? 이쪽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갑니다. 그런데 저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 사람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2달여 동안 사무실에도 있지 않고 오피스텔에 들어앉아서 인터넷상의 활동만을 해온 그 이상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우린 분명히 얻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경찰이 국정원의 업무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발표를 국정원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 업무, 왜 그것이 통상 업무일까?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수원 지역에서 진보 쪽 시민단체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직원이 미행 감시하다가 해당되는 사람한테 붙잡힌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 통상적인 업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국가정보원이 야당이 집권하면 국가안보에 위해가 발생한다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수, 여당, 새누리당 이쪽에서 집권을 해야만 국가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안보가 유지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혹은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훈련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야당, 진보 이렇게 위험하고 종북 좌빨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미행 감시 사찰을 해도 되고 간첩처럼 그 다음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일 자체가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고 혹시 생각하도록 직원들에게 훈련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대단히 불길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진 겁니다. 혹시 그런 겁니까? 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사안은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직원의 유무죄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주 작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 장소에서 그렇게 상관의 허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런 이상한 업무를 수행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 혼자만이었을까? 이 사람은 오늘의 유무를 담당하고 다른 직원은 일간 베스트라는 우익성향 사이트를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다음이라는 포털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네이버라는 포털을 담당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의 블로그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조직적인 그래서 그것을 통상 업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이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의문은 윤정훈 새누리당 SNS 단장이 했던 그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불렸던 불법적인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후보자의 임명장을 나눠주면서 인터넷상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작 행위를 했던 그 일, 그것은 이미 선관위를 통해서 확인됐고 검찰에 의해서 해당자가 구속 영장이 좀 청구됐습니다. 발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부 여부가 결정되겠죠.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을까라는 거죠. 민간에서 알바라는 것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하던 방향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사에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거죠. 의혹입니다, 분명히. 제가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 의혹을 자꾸 던져주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양심과 식견과 경험과 학자로서의 분석과 정보를 통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당신 말은 틀렸소라고 반대되는 정보와 반대되는 논리와 반대되는 식견과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할까라는 거죠. 왜 고소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고 왜 악플러들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고 왜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막으려고 할까라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과연 안개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제시한 것은 저 혼자만의 그냥 추정이고 의혹일 뿐이고요. 실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커다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그냥 이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해당되는 직원 한 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좀 일탈적인 근무 방식으로 오피스텔 내에서 있어 왔고 그리고 그가 행한 오늘의 유머에서의 활동은 그의 업무의 본질이 아닌 그가 사적으로 행했거나 아주 주변적인 것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 극단으로부터 다른 쪽 극단까지 이 수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 진실은 어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진실이냐보다는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나갈 수 있는 절차를 허용해 주느냐. 경찰의 수사와 시민의 감시와 언론의 보도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막힘없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차만 공정하게 만들어진다면 수사관들, 형사들의 훈련받은 전문성대로 교육받은 대로 그들이 가진 양심과 본능적인 직관에 따라서 진실을 향해 나가도 그대로 놔둬주고 도와주고 언론은 언론대로 국민의 감시자로서 해야 할 보도를 마음껏 하도록 해주고 저 같은 사람들은 알량하지만 전문적 지식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표현의 자유가 만개한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정원이 안고 있는 이 엄청난 불명예와 저를 명예훼손을 고소했잖아요.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낄 정도의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안개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자꾸 의혹을 부풀려서 스스로가 그 멍해를 지르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협의회가 나서준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교회의 힘과 또는 역량과 순수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경중을 계속 울려주시고 자꾸 다른 주변적인 이야기들로 이 본질이 흐려져 가려고 할 때 계속 본질을 붙잡고 우리는 알고 싶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의혹들을 밝혀져야 한다는 그런 자세를 견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 그 용기에 감사드리고 이 시대 정신을 일깨워주셔서 너무나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저 같이 할 마음이 있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리가 이게 좁다고 어디가 지쳐지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SNS 시대는요, 권력이 집에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역할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숙기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의사법구현단의 사무 총장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사법에 대한 그 몰이해적인 것과 권력의 그 친일적인, 사례적인, 친미적인 잘못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NGO 활동하고 있는 중에 이제 교수님 그 사건을 접하면서 오마이뉴스부터 제가 그날 밤에 긴 시간도 보고 교수님 끊으면서 뭔가가 진실이 감춰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자기 자신의 그 일을 놔두고 얘기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걸 보여줄 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으니까 끝까지 될 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쪽에 마이크를 같이 질문을 받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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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생명 운동을 하는 김기대입니다. 하여튼 우리 표창원 교수님 같은 분이 정말 이렇게 그 혼탁한 세상에 암울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실을 밝혀주시는 데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걸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검찰과 이런 문제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잘못된, 네? 그 친일 매국 역적들의 그런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이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경찰과 검찰과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좀 과거의 우리 역사에 비춰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경찰의 개혁, 검찰의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여기 앞에 넥타이 펜을 답변을 하고 예, 그럼 두 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저는 끝이 어딘지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끝난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결국 우리 사회에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대단히 부도덕한 권력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 대다수 비슷한 민초들을 서로 갈라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자꾸 전파시키는 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자꾸 자기들의 부하들과 연결되고 이익을 쫓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소위 말하는
어용 지식인들을 활용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언론 매체에 내게 하고 그것을 다시 중간 단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SNS에 퍼나르고 인터넷에 퍼나르고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나 국가 권력을 몇몇 소수의 핵심적인 고위 그 권력자들 딱 장악해서 당신들이 앞으로 청장이 되고 싶어? 국정원장 되고 싶어? 아니 계속 하고 싶어?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을 그러려면 충성해 라는 그러한 어떤 줄다림으로 결국은 조직 전체를 장악해서 움직이는 듯한 뭐 이런 모습들이 저는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고 있고요. 제가 할 일은 제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서 암행어사처럼 밝혀낼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제가 가진 말하고 글 쓰는 그 작은 재주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글 쓸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먼저 밖에 권력자들에게 놀아나지 말자. 우리끼리 영혼함 나눠 싸우지 말고 보수진보 나눠 싸우지 말고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깨쳐서 이용당하지 말자. 뭐 그런 운동을 앞으로 제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5년, 10년, 15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끝까지 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검찰, 경찰의 근본적 개혁 방안에 대해서 역사를 토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계실 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통해서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인권남용과 민주화에 대한 탄압과 부정부패에 대한 현실을 했던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대신에 결과로 화합을 이루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운영했고 했었죠. 그 뿌리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으로 소수의 백인들이 수없는 흑인 다수 국민들을 철권 통치하고 탄압하고 살해하고 납치하고 강간했던 그 수많은 권력적 범죄들을 그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서 진실은 드러내되 그 진실을 토해낸다는 전제로 우리 용서해주자. 그래서 화해로 나아가자. 라는 것을 이제 사회통합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로 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절반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역시 여전히 그 고문 기술자였던 이근한 전 경감 같은 경우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다 털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정원, 검찰, 그 권력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는 제가 이제 던진 보수가 무엇이냐의 화두가 그런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보수가 무엇일까? 그런 잘못된 것, 독재와 민주화에 대한 탄압을 우리의 전통선으로 보고 정통선으로 보고 지켜야 될 가치로 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떻게라는 부분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접근은 또 상대방을 적으로 몰고 타도하는 방식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접근 방식은 진실과 화해라는 것이 답이 아닐까. 다만 진실을 전제로 말이죠. 그래서 그 진실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경찰의 개혁 방안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지 법과 제도가 관행과 문화와 인식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한마디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될 수도 있겠네요. 코리아인 뉴스의 김평곤 기자입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세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국정원이 들어와 있었지 않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부는 또 누가 지시를 했는지 현 정권인지 아니면은 차기 정권의
그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셨거든요. 자칭 보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수라는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정원 직원 당연히 여기 오셔야죠. 안 오시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아마 경찰 정보형사도 와 계시고요. 오셔야 합니다. 안 오시면 안 되죠. 다만 오셔서 있는 그대로를 정보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게 사명이니까요. 예,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 예를 들어서 한국 그 기독교교회 협의회는 문제적인 단체로 보고 몰래 미행 감시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사회 현상을 파악을 해서 전반적인 민심을 파악하고 그래서 국정 운영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차원의 정보 활동이라면 당연히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99%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순수하시고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정의에 대한 그런 갈망이 크시고 옳은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으십니다. 개인과 가족을 희생해서까지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러한 순수한 노력과 순수한 열정들이 올바르게 사용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휘부가 건강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의 권력들은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권력기관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복을 심고 또 그 밑에 라인들이 전부 역관제처럼 같은 정책 맥락 아닌 사람으로 딱 채워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비극적이고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쓴 게 단도직입이라는 칼럼이었고요. 그 칼럼에서 그런 제 국가정보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애정을 담으면서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1년에 이 사건들을 거론하고 이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정치화된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능하고 무력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고소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처한 우리 편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크게. 지금 내 국가정보원 직원이지만 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앞서서 인류의 일원이다. 인류의 일원이기 앞서서 이 우주의 한 부분이다. 종교적으로 보신다면 하느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제대로 보이지 않겠냐.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상부의 지시라면 누구겠느냐. 그건 저는 모르죠. 큰일 나기도 하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다만 오직 그 절차의 적합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의혹들이 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밝혀내야 하고 특히 일반 개인, 민간인, 국민이 피의자인 사건보다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종사자가 의심받는 사건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더 용감해야 하고 더 강력한 수사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형평성이고 그것이 평등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권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감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하느냐 말이죠. 거꾸로 우리 지비른 철거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항의하고 시위하는 그 현장에는 너무나 과감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당시키려면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행위에 의심된 사안은 똑같이 과감하게 법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부의 지시 누구에게느냐? 그건 일단 공식적인 지휘계통이 있고요. 그 공식적인 지휘계통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수사를 지금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소환조사하겠다고 하지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그가 속한 조직 내 차상급자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로 무엇인지 전혀 수사할 의지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도대체 누가 지시했고 누가 책임이 있느냐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고, 세 번째로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수는 사전적으로 전통을 지키려는 사상이나 태도, 이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도 그 사회의 스테이터스 코어, 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나오죠. 과연 우리의 전통은 무엇일까? 우리의 현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쿠바 같은 곳은 공산주의 이념이 보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공산주의 이념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보수가 아닌 거죠. 세습을 하고 인민을 착취하고 그들끼리의 특권을 형성해서 부르주아 이상가는 사치 향락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보수가 아니죠. 그래서 북한 정권은 도저히 존중하지 해줄 수가 없는 정권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전통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저는 제가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전통은 일단은 홍익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제세2화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조화롭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선비정신, 일본에 침략당했을 때는 항일운동, 그 이후에 공산주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반공, 그렇죠? 그 이후에 독재가 이루어졌을 때는 민주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운동. 이게 찬란한 우리의 한민족의 정체성이고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겠죠. 그런데 만약에 친일을 옹호하고 일제 침략을 미화하면서 그것을 보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든지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든지 혼돈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보수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표현의 자유, 제일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비판만 하려고 하면 감옥 보내려고 하고 방송 못하게 하고 블랙리스트만 내쫓고 알바들 동원해서 악플을 쏟아내고 그게 보수입니까?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보수란 저는 자랑스럽게 저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국수주의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점차 소수민족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떤 언어학자가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세계에 딱 2가지 언어만 남는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어와 중국어. 인터넷을 통해서 더더욱이나 이젠 영어의 지배, 이거는 뭐 우리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주소가 뭐로 돼 있습니까?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인터넷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안 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영어 지배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은 살아남을까?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대한민국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한글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다양성을 유지하고 조화롭고 그 2가지 언어나 주류 민족 2가지가 다 지배하고 나머지는 그냥 흡수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체주의적 깜깜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온전히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언어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질문, 네. 예. 저는 생존 내국지사 모임 한국국립유공자협회 대의협력위원장 백은용입니다. 먼저 부창원 교수님의 용기에 다시 한번 존경의 예를 보내드리면서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찰대학도 있고 육사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고려대, 연세대 많은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표 교수님만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사실은 표 교수님이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하시니까 용기 있다고 칭찬을 받으셨다는 것은 다른 교수님들도 여기 계시거나 이 방송을 보거나 다음에 들으면 표 교수님 같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때 대한민국이
민주사회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표 교수님께서 지금 어떤 의혹이나 확정된 사실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혹은 빼놓더라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는 우리 친일을 반대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이런 민주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행동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헌법적으로 행동하는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히 독립유공자회 회원 모든 분께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가난하고 친일 매국노들의 후손은 잘 산다. 제일 싫어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이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 쪽도 조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롤랑 바르드라는 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떠도는 속설들, 미신 이런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떠도는 말들을 처음 만들어진 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그걸 자꾸 확산시키고 많이 떠돌게 만드는 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꾸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들려는 거죠. 나서지 마라. 봐라. 독립유공자 후손은 못 살지 않냐. 친일 매국노 잘 살거든? 그러니까 너 괜히 표창원이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말 잘 듣고 주는 거 잘 받고 그리고 네 후손들 잘 살게 해.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파시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 저는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 겁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정의를 위해서 용기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은 잘 살아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유공자회도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벌면 우리 유공자 후손분들 잘 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 다른 또는 경찰이나 군 사관학교 등에 계신 분들께 제 역할이나 제가 한 것 때문에 그분들께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양성이란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참 다양하고 각자의 방법, 각자의 길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맙게도 저에게 그런 분들, 교수분들 또는 군이나 경찰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께서 내일이나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지와 응원과 격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처럼 자꾸 나서서 하면 지금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회가? 저는 이제 진짜 표창원 여러 명 있으면 신창원 여러 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회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네. 저는 뭐 질문할 게 아니라요. 우리 표 교수님 논리를 좀 더 보태고자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가 일반화에 대한 오류입니다. 머리 노란물 들인 사람이 도둑질 한번 하면 머리 노란물 들인 사람은 다 도둑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에 대한 오류라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국정원 선거개혁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에 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정보의 간사로서 국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 교수님은 정통 보수를 자처하고 계시고 저는 정통 진보 개혁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의 야당 간사를 간다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상당히 긴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긴장할 필요 없다. 진보든 보수든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정원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선을 끝나고 보면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왜 야당 편만 드냐고 그랬어요. 저는 국정원 정보위가 다 비공개인데요. 합의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언론에 브리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설주는 김정은 부인이 봤다. 그게 제 입을 통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업무상 취득한 여러 가지 제가 보안을 지켜야 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공개해야 될 것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관들, 매우 뛰어난 정보관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건강함과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쩍지근한 사건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이 문제는 초속히 해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보개혁의 축에 있는 사람이 국정원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통 보수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이 KNCC 이런 활동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국회 정부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깊은 감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모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요. 혹시 여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초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마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올 줄 알고 앞으로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무슨 대표도 아니지만은 거기 소속된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 때 그 홍재철 목사님 이름으로 박근혜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 이 문자가 저한테도 왔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회원하고 무관하게 홍재철 목사가 급하니까 보냈어요. 신천지하고 관련 없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제 걱정하지 말고 박근혜를 찍으시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 보소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 이런 공문을 보내고 이런 데 참석하라고 하시고 앞으로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규정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내고 안 참석하는 거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장이 와서 들어라. 여기 국정원도 다 오고 경찰도 다 오는데 왜 보수에서 안 옵니까? 와서 들어보고 회개도 할 건 하고 해야죠. 그래서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속 단체 교회가 왔습니다. 오늘 받았죠? 자, 앞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 민족을 위해서 색깔론 버리고 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라고,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또는 우리 벽창원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색깔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색깔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때부터인가 진보는 색깔론을 가지고 먼저 선점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뒤집어씌워가지고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진보가 오라도 색깔론만 가지고 공작하면 끝나버립니다. 여기 이 싸움에서 이 프레임을 깨지 않고 우리가 항상 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이 프레임을 앞으로 깨자라고 하는데 저는 우선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누가 빨갱이인가? 정말 누가 빨갱이인가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논리적으로 정말 좋은 그런,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저는 목사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는데 정말 진짜 빨갱이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대라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색깔론을 또 공작을 하는 게 뭐냐면 서울시장이 경북이고 빨갱이다. 정미용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나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며칠 2, 3일도 안 돼가지고, 아니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시장을 빨갱이로 몰고 나서 공안정국을 형성되는 증거가 뭐냐면은 갑자기 서울시의 공무원 중에서
뭐가 있다 그랬죠? 빨갱이가 있다고 터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울시의 공무원이 2, 3명이 더 연루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색깔론이고 이것이 바로 더 씌우는 거고 우리 국민들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보에서 빨갱이라고 더 씌우기만 꼼짝 못한다는 얘기 했거든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미용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정미용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미용 씨는 사실상 자기가 이거 십자가를 치고 욕먹고 나가지만 그 사람은 안달이 보장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보수 측에서 극우 보수에서 극우적인 욕을 먹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어느 자리가 합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앞장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자 이것을 이제 보면은 진짜 빨갱이는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 빨갱이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하기도 전에 그 남도당 그 빨갱이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살아났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도 그 이후에 많은 것을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수 정권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보수조로서 아주 원조로서 지금까지 정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고 정권 독재하고 우리는 그 빨갱이를 배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깝다고 더 치우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우리 한국에 있는 독재 정권들은 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국풍을 일으키고요. 그뿐만 아니라 선거 때 안 되면 걔들한테 쏘아달라고 총이라도 하면 총기라도 해달라고 걔들 쏴줘요 또.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누가 빨갱이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하고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교수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빨갱이는 걔들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걔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빨갱이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뒤집어쓰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도 칼럼도 쓰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죄송하지만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가지고 좀 여기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마이크 이제 반납해 주시죠. 저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지금 여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았던 강연에 잠깐만요, 조용히 하세요. 좋았던 강연에 가만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았던 제 말씀 좀 들으세요. 왜냐면 이거 여기서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다 퍼져나가면 좋았던 강연에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 수없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 직권으로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표 교수님 듣고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근데 저기요. 다음에 자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양해 좀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분명 설치할 것이 있는데 이거보다 어떻게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추후에 수상 교수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그 부분들 팩트와 트루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부분이 진짜 맞아 있거든요. 이것을 정말로 트루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실과 정의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데 이 어떻게 하는 부분들을 추후에 계속해서 어떤 모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논의가 되는데 일어나버리면 계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들 많으신 것 같아서요. 사실 그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듣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들을 배우고 가져가서 제 발전과 앞으로의 활동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고요. 참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거듭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공개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동의해도 그것만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저한테. 예. 존중합니다. 충분히. 저는 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고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싸우고 헐뜯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결과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흔히들 말하는 보수적인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게 된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이룩한 것을 잃기 싫어하는 심리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 근본 자체를 모두 뒤집어서 다시 해나가자 라는 그러한 그 주장을 해나간다면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가 어휴 안 되겠어, 큰일 나겠어. 옛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재판과 그런 공산혁명의 피바람이 또 불겠어, 이런 불안감들 또 자극한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과 갈등이 아닌 좀 화합과 이해, 용서 이런 것들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겠죠. 진실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품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들 다 알고 있고 받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원천적인 악이다, 모든 것이 그분은 다 잘못된 것만 했다, 그분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잘못된 것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 과연 첫째로 사실이 맞느냐, 옳으냐, 셋째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전 세 가지 모두 다 아니다라고 봅니다. 살인정권이잖아요. 그 자체로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려면. 저는 호소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무조건 나쁘다고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듣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분들 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시는 격려와 응원과 기대 감사히 받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건 거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대와 응원과 격려마저 거부하겠습니다.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렇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앞으로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얼마든지 표현해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또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의 입장과 말 중간에서 제발 부모님이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의 심정. 아버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고 어머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고 서로에게 불만도 있으신 엄마가 제발 좀 싸우지 마 하는 그 아이의 절규를 한번 들어봐 주십사는 거예요. 저는 제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셨어요. 평생. 부모님이 싸우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집을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우리 사회도 똑같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편 들어라, 아빠 편 들어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갈라놓을 겁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인혁당 사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혀내고 사죄를 듣기 위해서라도
너는 악마고 넌 악마의 후예니까 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고 무조건 다 사죄하고 무릎 꿇어.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주시면 앞으로 이 얘기는 아마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란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그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발성이 없는데 교수님, 누구세요? 교수님이 지금 제가 한 말에 오해를 하셔서 저는 교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 맞습니다. 예, 압니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한기쪽 말씀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쨌든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연에 요청하신 내용은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고요.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 분들의 말씀도 소중하게 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 대화 협력을 하면서 함께 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